자, 534쪽으로 합니다. 원가 방식. 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원가 방식은 이제 비용성에 근거해서 감정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었죠. 예. 시산가액, 시산임료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해서 구하여진 가액은 적산가액, 이렇게 해서 구하여진 임대료는 적산임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공식을 제가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적산가액 구하는 공식은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는데요. 이 작업을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가법이 시험에 나올 때는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적산임료는요, 기기필이라고 해서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윤 곱하고 필요한 재경비는 더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공식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기기필, 뭐기필? 기모필? 기기뭐? 뭐기필? 기모필? 기기뭐? 예. 빨리 받아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 비중으로 치면 뭐 95%대 5%로 압도적으로 가액 구하는 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산임료는 공식 정도만 가볍게 기억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적산 가액 구하는 거, 원가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목을 이제 적산 가액이라고 잡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제목을 적산 가액이라고만 잡아도 여러분들은 원가 방식에 원가법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공식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해 줍니다.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해 주는데요. 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차감하는 작업을 우리는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감가수정. 그래서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한다 하셔도 되고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한다 하셔도 되고요. 심지어 감가 누계액이라는 표현을 감가수정액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가수정액, 감가누계액, 감가수정액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감가를 할 때는요, 세 가지 감가를 하거든요. 부동산에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합니다. 그 물리적 감가가 뭐고, 기능적 감가가 뭐고, 경제적 감가가 뭔지 잠깐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페이지 538쪽. 538쪽 제일 밑에 보니까 표가 하나 보이십니까? 이 표에다가 체크 표시 하나 하시고, 감가 요인 물기경 보이세요? 예, 물리적 감가 보라돌이 한번, 이 보라돌이 보라색인가요? 핑크색인가? 아무튼 색깔 다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멸, 파손. 자, 요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물리적 감가는요, 사람으로 치면 늙는 거예요. 늙는 거, 나이 먹는 거. 부동산도 늙거든요.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면 마멸, 손상, 파손, 노화됩니다. 얘는 시간만 지나면 생기는 감가이기 때문에 변동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멸, 손상, 파손, 노후가 물리적 감가고 무슨 원칙 관련이 있다? 변동의 원칙 관련이 있다. 기능적 감가는요, 부동산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건데 어떤 문제냐면 4개를 읽어봅니다. 시작.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은 부동산 내부 문제 맞죠? 예, 내부 문제라서 균형의 원칙 관련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능적 감가는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균형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감가라는 건요, 부동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근 지역이나 주변 환경이 또는 시장성이 세트해서 생기는 감가로서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처럼 변동의 원칙과 관계되는 감가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처럼 내부 문제로서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는 감가는 기능적 감가. 인근, 부근, 시장성 감퇴로 인해서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로서 적합의 원칙과 관계되는 감가는 경제적 감가. 참고로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어쨌든 부동산 내부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도 있고 치유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거든요. 이건 참고하세요 그냥. 근데 경제적 감가라는 놈은 부동산 외부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요, 치유 안 되는 것만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외부에 의한 감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부 문제는 치유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있나요? 근데 외부 문제는 치유 안 되는 것밖에. 치유 가능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혹시 시험에서 치유 가능한 감가, 치유 불가능한 감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부 감가는 둘 다가 존재하지만 외부 감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제조달 원가, 하나는 감가 수정. 이렇게 두 가지만 공부하면 되는데 제조달 원가가 뭔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제조도론가 뭔지 소개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비는 오르나요? 안 오르나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도 오르나요? 안 오르나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죠, 그죠? 예. 그러면 예전에 건물 하나 지었는데 이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 10억이었다. 10억이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이냐면 10년 전이었어요. 이 10억은 제조도론가가 아니에요. 제조도론가 아닙니다. 제조도론가는 지금 와서 다시 지어야 돼요. 지금 와서 다시 짓는다. 근데 그동안 물가가 한 50% 정도 올랐다. 그때 얼마였으면? 10억이었으면 1.5 곱해줘야 되거든. 50%면. 그러면 지금은 15. 이 15억이 제조도론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을 때 비용은 제조도론가도 아니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제조도론가다. 근데 시험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다시 지을 때 비용을 제조도론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형을 형이라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지 못하고 아파트를 아파트라지 못하고 지금 다시 짓는 걸 지금 다시 짓는다고 하지 못하는 게 이 바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참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참아야 되는 바닥, 다른 말을 해야 되는 바닥이 이 바닥이기 때문에 수험생활은 오래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 바닥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합격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포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근데 포기하면요, 이 바닥에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지금 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 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제 강의를 10년 전에 들었다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 잠깐 일이 있어서 공부를 잠깐 접었다가 다시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다. 그러니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렇게. 응? 그러니까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어느 정도 그래도 젊고 하지만 10년 뒤에는 얼마나 많이 나이가 들었겠어요, 그죠? 신혜도 지금은 나이가 어리지만 10년 뒤에 되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 뭐라고요? 신혜 재수 없다고? 이간질 시키는 거야, 이간질. 왜 재수 없다 그랬어? 자, 7번 보세요. 자, 제조도론가. 제조도론가는 부동산을 이제 새로 짓는데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언제 신축해야 되냐면 기준 시점에서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요 단어가 핵심이란 거예요. 지금 다시 짓는다고 나오지 않고요. 기준 시점에서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제조도론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점은 다 X입니다. 건축 시점 X, 취득 시점 X, 신축 시점도 X. 그러니까 시점에서 신축 비용은 맞는데 언제 다시 지어야 되냐면요, 기준 시점에 와서 다시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기준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시점은 다 X. 무조건 기준 시점. 그래서 보통 시험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10년 전에 10억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10억은 제조도론가 아니라 그랬죠. 예. 10년 전 지수가 10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기준 시점 지수가 15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얼마 곱하기? 10억 곱하기 100분의 150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 공부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계산기 바로 들여대 가지고요, 10억 곱하기 1.5 바로 때리시고, 요거는 10억 곱하기 1.45, 요거는 1.35, 요거는 1.2, 요거는 1.1 이렇게 바로 때리는 연습도 하셔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이론이 뭐가 중요하나, 계산 빨리 푸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제조도론가는 기준 시점에서 다시 있는 비용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복제원가라는 게 있고요, 대치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복제원가가 뭐고 대치원가가 뭐냐면, 자, 복제원가는 물리적 측면입니다. 물리적 측면. 대치원가는 효용 측면이다. 효용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능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립니다. 물리적으로는요,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이 만드는 게 물리적이라는 말을 써요. 자, 보세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엘베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엘베는 사용을 하는데 두 번째 엘베는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계속 세워놓고 있는 엘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엘베 재기능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그럼 뭐를 구한 다음? 제조도론가 구한 다음 뭐 할 때? 감가 수정할 때 재기능 못하는 건 기능적 감가 해야 되겠죠. 근데 복제원가는요, 아니 엘베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를 만들자 하는 게 복제원가예요. 근데 대치원가는요, 아니 두 개를 만들면 어차피 두 개 만들었다가 두 번째 이 엘베는 재기능 못하니까 빼줄 거 아니냐. 그럼 처음부터 한 개만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얘랑 얘가 물리적으로는 같아달라. 다르지. 하지만 얘 두 개 있어봤자 한 개밖에 안 쓴다면서. 그럼 처음부터 한 개 만들어도 얘가 발생하는 기능과 얘가 발생하는 기능, 한 번 더, 얘가 발생하는 효용과 얘가 발생하는 효용상의 차이는 없지. 효용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대치원가입니다. 재기능 못하는 거 빼고 시작하자.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복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최근 부동산은 복제가 돼. 최근에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복제 원가를 쓰는데 부동산이 오래되어서 복제를 못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치를 써요. 예를 들면 신축한 지 60년이 지난 한옥 건물을 원가법으로 적당한 가격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조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지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바꾸면 기준 시점에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자재들이 단종이 되고 안 나온단 말이지. 물리적으로 똑같이 못 만든다는 거지. 그때 예외적으로 대치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복제 원가든 대치 원가든 뭐라는 사실은 제조달 원가의 종류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 그럼 어떤 제조달 원가든 뭐는 해줘야 되면 감가 수정은 해줘야 되거든. 그럼 감가 수정은 아까 제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을 뺀다 그랬잖아. 복제 원가는 안심하고 다 빼시면 돼요. 대치 원가는 이걸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제 기능 못하는 건 빠져 있잖아. 그래서 적어도 자 따라하세요. 대치 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암기할 때 대기업다 이렇게, 대기업다 이렇게, 대기업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맛집 같은 데 갈 때 맛집은 기본적으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웨이팅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가기 전에 전화 한번 해보는 거야. 전화 한번 해보는 거야. 오늘 대기 있나요? 그러니까 빨리 오래. 오늘 대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봤어요. 나도 재미없는 건 알아요. 만들어 봤어요. 오늘 뭐 없어요? 대기 없다. 대기 없다고 먼저 얘기해 볼래요? 무슨 원가는? 기능적 감가가 없다. 이미 기능적으로 동의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소유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를 자가 건설이라고 하고요. 전문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를 도급 건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무시해요. 제조단가 구할 때는요. 무조건 도급 기준합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도급일 때 도급 기준합니까? 예. 자가일 때 도급 기준합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을 어떻게 건설했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도급 기준으로 제조단가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급 기준으로 제조단가를 구할 때는요. 표준적 건설비용 항목이라는 게 있고요. 통상의 부대비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부대비에는 이자, 감독비,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부대비가. 근데 시험에 뭐는 나오냐면 건설비는 꼭 나오더라고요. 건설비는. 자, 따라보세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윤. 수급인의 적정 이윤. 요 세 가지가 건설비인데 자, 건설비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설비가 공사비예요. 뭐라고요? 공사비. 공사비를 뭐라 부르냐면 직접 공사비라 그래요. 직접 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공사비라 그래요. 근데 간접 공사비는 사실은 공사비는 아니에요. 설계비나 감리비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간접적으로나마 공사비에 넣어요. 그리고 건설 비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항목은 우리는 반드시 뭐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도급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도급을 받은 시공사를 수급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건설을 대행해 주는 업자. 걔들이 자기 이윤 청구해야 안 해? 당연히 그냥 공짜로 지어주지는 않을 테니까. 이 이윤도 제도론가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고요. 이게 건설비로 포함이 돼요. 무슨 비가 아니고 부대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사비가 건설비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 근데 이윤도 건설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가 건설일 때는 도급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아니 자가 건설을 했다면 도급을 안 줬지. 그럼 이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야 돼요. 자가는 도급을 안 줬잖아. 하지만 뭐 기준하기 때문에 도급 기준하기 때문에 이윤은 반드시 고려가 되는 거예요. 자가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윤은 고려됩니까? 어떻게 자가 건설했는데 이윤이 고려가 돼요? 도급 기준하기 때문에 고려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계속 갑니다. 자, 제조단가를 구할 때 직접법이라는 게 있고 간접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제조단가를 구하는 걸 직접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동산에서 내가 지금 우리 학군 건물에 제조단가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디서 구해야 돼? 여기서 구해야지. 이게 직접법이야. 근데 특정 비용 항목을 못 구하겠어. 그럼 나랑 비슷한 건물에서 구해올 수도? 그걸 간접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도? 대부분 병용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긴 하겠어. 직접법이 원칙이긴 한데 유사부동 물론 동일주거권 안에 가야 됩니다. 동일주거권 안에 가서 유사부동산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구해내는 간접법도 있다. 자, 근데 제조단가 구하는 방법이요. 아까 제가 뭐 1.1 곱하고 1.45 곱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수법이란 게 있고 또 하나는 변동률 적용법이란 게 있는데 그냥 들어주세요. 지수법은 뭐냐면요. 아까처럼 100분의 135, 100분의 145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뭐가 뜨면 지수가 뜨면 반드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하거든요. 반드시 분모분의 분자. 그러니까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요. 밑에 100이 들어가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10년 전 지수나 20년 전 지수를 반드시 100을 준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에 135분의 100이 안 나온다고. 135분의 100이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건축비는요. 오른다는 가정을 하지 내린다는 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100을 주고 위에 100보다 많은 숫자를 주게 마련이에요. 이는 걱정하지 마시고. 변동률 적용법은요.
우리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인데 1 플러스 R의 n승인데요.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자 한번 해볼까? 10%다 그러면 1.1 하면 돼. 맞아요? 5%다 그러면 1.05. 근데 작년 시험에서 드디어 뭐가 나왔냐면 10%인데 2년이다 나왔었어요. 10%인데 2년이다. 그러면 1.1의 2승. 5%긴 한데 2년이다. 그러면 1.05의 2승. 아까 5%, 10%, 1.1, 1.05 때려준 것은 몇 년일 때만? 1년일 때만. 근데 이게 1년이 아니고 2년치 상승했을 때는 제곱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요건 좀 외워놓고 갔으면 좋겠어. 잠깐만. 나중에 외우려고 그러면 또 시간 없으니까. 1.1의 1승은? 예. 요 정도로 외워놓읍시다. 알겠죠? 시험장 가서 요거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 시험 치는 모습을 옆에서 못 봐서 그런데 상당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시험 치다 말고 갑자기 1.1의 2승? 자보자 1.1 곱하기 이거 이 정도는 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 1.1의 1승은? 2승은? 3승은? 요 정도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까지가 제도단가입니다. 복습. 자, 제도단가는요, 옛날에 지을 때 비용이 아니라 지금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점의 신축 비용. 물리적 측면에 복제원가와 효용 측면에 대체원가 있는데 대체원가는 기능적 평가 할 필요 없어요. 대기 없다. 세 번째. 무조건 도급 건설 기준하고요. 건설비 항목에다가 부대비 명목을 나누는데 부대비는 됐고, 건설비는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와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이 됩니다. 뭐 직접법, 간접법 통상 병용해서 쓰고요. 제조단가를 구하는 실무적인 문제에서는요, 뭐 100분의 135, 100분의 145에서 1.35나 1.4를 곱하거나 아니면 10%씩 5%씩 그렇게 해버리면 1.1이나 1.0을 곱하면 되는데 2년이면 거기다 제곱을 해주면 되고요. 3년은 잘 안 나오긴 할 건데 3년이면 3승을 해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감가수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가장 자세하게 하는 수업입니다. 감정평가론 가장 자세하게 하는 수업이고 그동안 감정평가론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이 강의 한번 잡숴봐. 잡숴봐. 이 강의 잡숴보면요. 감정평가론에 꿈과 희망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감정평가로서 꿈과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부동산학개론은 고득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 70점, 75점 이렇게 맞을 수 있다고. 민법 45점, 50점 맞춰 합격할 수 있다고. 민법 못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개론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 잘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민법이 언제 어디서 배신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등에 칼을 꽂을지 몰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란 게 난이도 싸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이도 싸움이에요. 특히 절대평가 시험은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도요. 예측을 하면 이게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출제원들이 작정하고 연맥해 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작정하고 엿 먹어봐 하고 연맥이면요. 엿 먹어야 돼. 엿 먹어야 돼. 엿 먹었는데, 나 안 먹어. 그거 안 돼. 엿 먹어야 된다니까. 먹으면서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요. 60점 넘기면서 약을 먹어야 돼요. 엿 먹으면서 35점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감가수정. 감가수정하는 방법에는 5가지 방법이 일단 있긴 합니다. 감가수정 방법. 다 필요는 없는 건데, 이름만 알아놓으세요. 감가수정 방법. 자, 감가수정 방법은 5가지. 첫 번째는 내용연수법 하는 거 있어요. 내용연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연수법. 두 번째가 관찰근거법 하는 거 있어요. 관찰근거법. 세 번째가 분해법 하는 거 있어요. 분해법. 네 번째가 시장추출법 하는 거 있어요. 시장추출법. 4번, 5번은 사실 시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임대료 손실 환원법 하는.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감가수정하는 방법에는 내관 분시임, 내관 분시임 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3번째 하고 있습니다. 내관 분시임, 내관 분시임. 어디서 했냐면요. 성성세천학 할 때 한번 했고요. 일산과자동 할 때 한번 더 했고요. 지금 내관 분시임 할 때 한번 하는데 앞으로 2번 더 할 거예요. 3개 말고. 사시지계면 할 때 할 거고요. 시조 12 이게 총 9개인데 5개를 감정평가로서 합니다. 5개를. 감정평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게요? 근데 우리는 3가지 말면 돼요. 내관 분심 중에서 시장추출법과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진짜 제목만 알고요. 내용연수법, 관찰근거법, 분해법 이 중에서 내용연수법은 또다시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자, 따라해봐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그래서 저는 이름하여 유래기 그럴 거고요.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근데 관찰응답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는 건데 이거 좀 주관적이다 그래요. 자, 관찰은요. 이론적인 방법인가요? 실무적인 방법인가요? 실무. 원래 실무는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에 따른 편차가 커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공중기다 시험에 합격하는 건 이론이에요, 실무예요? 이론. 나중에 합격하는 사람들 점수 분포 보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합격하는 사람들 점수 분포가 거의 60에서 70 사이야. 평균 점수로 치면. 70점 이상, 80점 이상 있긴 한데 정말 없어요. 이론은 거의 비슷해. 근데 그 같은 이론의 수준의 사람이 실무 나가잖아요. 편차가 진짜 몇십 배, 수십 배 납니다. 수십 배. 그러니까 실무적인 방법인 관찰응답법은 평가사의 능력에 따른 편차가 크다. 주관적이다. 분해법은 감가 요인을 물기경으로 분해를 합니다. 일단. 근데 물과 기는 내부라 그랬잖아요.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다 분해를 하고 경제적은 외부라 그랬잖아요. 치유 불가능으로만 구분한 다음 분해한 다음 이 금액을 절대 금액을 전부 다 합산해 주는 것을 분해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해법은 막 분해한 다음에요. 금액을 구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합산하는 방법을 분해법이라고 하는데 물론 중요한 건 내용연수법입니다. 자, 그럼 잠깐 내용연수법, 감가수정 방법 중 가장 유명한 게 내용연수법이라고 했는데 내용연수가 뭐냐? 자, 사람한테는 수명이라고 하고요. 물건한테는 수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용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연수는 그러면 수명인데요. 얘는 경과연수 플러스 잔존연수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자, 보세요. 신축한 지 5년이 경과되었다. 듣고 있나? 이 부동산의 내용연수는 20년이다. 자, 방금 내용연수 얼마나 그랬죠? 20년. 그럼 얘는 내용연수가 20년이 맞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신축한 지 5년이 경과되었다. 근데 잔존 내용연수가 20년이다. 그럼 얘는 내용연수가 25년입니다. 그러니까 잔존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상황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내용연수가 20년이다 그러면 뭐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내용연수 20년이다 그러면 몇 년 맞는데? 20년인데 잔존 내용연수가 20년이다 그러면 앞에 찾아야 돼. 무슨 연수를? 경과된 연수를.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70세인 사람이 있어요. 70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만 암이 너무 많이 전이 돼서 1년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지금 몇 년 경과됐고? 잔존 연수가 몇 세? 1세. 그럼 이 사람 전체 수명은 몇 년? 71년.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무슨 연수에다가 경과 연수에다가 잔존 연수를 더해야 내용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내용 연수를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잔존 내용 연수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죠. 내용 연수의 종류는 물리적 내용 연수라는 게 있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거 두 개 비교하고요. 참고로 기업 회계에서 쓰는 법정 내용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정 내용 연수는 뭐냐면 법에서 정한 내용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 무슨 법이면 세법이거든요. 세법에 가면 물건마다 항목별로 코드를 입혀가지고요. 내용 연수를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조는 몇 년, 벽돌조 몇 년, 연화조 몇 년 그거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는요. 그 내용 연수를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어디서 정한 내용 연수를? 세법에서 정한 내용 연수를. 그래서 기업 회계학에서만 무슨 내용 연수를 쓴다? 법정 내용 연수를 쓴다. 나중에 한번 물을 테니까 회계학에서는 법정 내용 연수 쓴다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좀 이따 물을게요. 좀 이따가. 조금만 기다려봤는데 좀 이따 물을 거예요, 이거.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물리적 내용 연수와 경제적 내용 연수에 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물리적 내용 연수는요. 말 그대로 버팀 연수예요. 부동산이 마멸, 손상, 파손, 노화되어서 더 이상 못 쓰게 될 때까지 수명을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으로 톡 한번 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직전까지의 수명을 법정 내용 연수라고 하고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숨이 멎는 시점을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경제적 내용 연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경제적 내용 연수는요. 수익을 언제까지 올리나 보자 하는 것을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 더 이상 수익을 못 올리잖아요. 경제적 수명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수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 돈을 이렇게 회사에서 벌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벌어오는데 갑자기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분은 경제적 수명을 다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죽은 거야. 경제적 수명을 다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신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냐면요. 생명 연장의 꿈을 저와 함께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 연장의 꿈 저와 함께 이루어 가보아요. 어떤 생명 연장의 꿈? 경제적 생명 연장의 꿈.
아시겠죠? 근데 경제적 생명은 연장이 되는데 이 공부 오래 하다 보면 물리적 수명이 짧아져. 이거 물리적 수명. 빨리 학교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생명 연장, 경제적 생명 연장의 꿈 저랑 함께 해볼 건데요. 근데 이게 누가 더 길긴 기냐면 물리적 연수가 더 길어요. 근데 물리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내용 연수는요, 아무 말이 없으면요 무조건 경제적 내용 연수예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아까 회계는 무슨 내용 연수만 가지고 판단하고 법적 내용 연수만 판단하고, 맞아요? 감정 평가론이나 부동산 학에서는 무조건. 근데 이건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길기는 이게 더 길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잔존가치. 물론 이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잔존가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잔존가치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물리적 내용수가 50년이야. 예컨대 경제적 내용수가 40년이야. 자, 그럼 아직 이 건물은 몇 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긴 한데 1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긴 한데 지금 수익을 못 올리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4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 몇 년은 남아있으니 10년은 물리적 연수가 남아있으니 잔존 가치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잔존 가치가 0이다라는 가정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잔존 가치가 통상적으로는 있어요. 부동산학이 경제적 명수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디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로 한번 와보세요. 계산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계산 문제. 자, 보세요. 제조달 원가가 2억인 부동산이 있다. 내용 연수가 20년인 부동산이 있다. 이 부동산은 잔존 가치가 10%다. 자, 그다음 계속 갑니다. 신축한 지 5년이 경과되었다. 5년이 경과되었다. 그리고 정액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떴던 거예요. 자, 아직은 배우시지 않았지만 이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액법은 매년 까지는 금액이 말 거다. 일정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산가액 버는 공식은 아까 배웠는데요. 적산가액은 무엇에다가?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수정액을 빼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제조달 원가 얼마래? 2억이래. 눈치 빠른 사람 눈치를 챘겠지만 이 문제는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감가수정액이 얼마인지 물은 문제예요. 왜냐면 제조달 원가를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만 빼주면? 감가누계액만 빼주면, 감가수정만 빼주면 적산가액이 나오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건물이 제조달 원가 얼마짜리죠? 2억짜리죠. 근데 2억이 몇 년 동안에 까진다? 20년. 20년 동안에 다 까진다? 아니야. 10% 남아있어. 얼마? 2천만 원 남아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얼마만 까진다? 1억 8천.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요, 2억이 2천만 원 안 까지고 1억 8천만 까진다는 게 핵심이야. 알겠어요? 근데 얘가 몇 년 동안 까진다? 20년. 그럼 1년에 얼마 까지면 900 까져. 맞아요? 근데 계속 900씩 까지는 거잖아. 무슨 법이니까? 정액법이니까. 근데 몇 년 지났대? 그 5년이 지나는 동안에 감가액을 모두 모아놓은 게 4,500이지. 이 4,500이 감가 누계액이에요. 4,500을 빼주잖아요. 시험에서 이것만 묻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만. 감가 수정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적산가액은 얼마냐면 1억 5,500입니다. 맞아요? 예. 그럼 제가 조금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잔존 가치가 0%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잔존 가치 0%를 어떻게 푸냐면요. 얼마가? 2억이 다 까지는 거예요. 몇 년간? 20년간. 년에 얼마까지지? 1,000까지지. 몇 년? 5년. 그럼 얼마? 5천. 아까 제조단가 얼마라 그랬지? 2억. 빼주면 얼마? 1억 5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제일 위에 제조단가 올라갑니다. 제일 밑에 잔존가치 빼줍니다. 빼줄 게 없을 때는 이거랑 이게 같아집니다. 빼줄 게 없을 때는. 그럼 이게 감가총액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자, 숫자 쓸게요. 20년간 총 까지는 금액을 감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얘가 20년 내용연수 동안에 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뭐라 부르냐면 매년 감가액이라 그래요. 매년 감가액. 매년 얼마 까지는데? 900씩 까지는데 경과연수가 5년이면 이게 감가누계액이에요. 감가수정액 그러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하려고 하는 건 감가누계액이잖아요. 2억에서 감가누계액 빼주면 적산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저랑 여러분들 문제를 갖다가 계산 문제를 한 3문제 풀어볼 건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 어떻게 해봐요? 하지 말아요? 해봐요?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여러분들 교재 538쪽 2번 문제, 538쪽 2번 문제.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단가를 구하라 하는 문제 나옵니까? 예. 여러분들 절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비 산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단위비교법이라는 건데요. 단위비교법이 뭐냐면 평당 얼마 계산한 다음에, 건축비가 평당 얼마 계산한 다음에 면적을 곱하거든요. 근데 면적 곱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면적 곱할 때는요, 연면적 곱해요. 무슨 면적? 건축비 산정에서는 연면적이 중요하지 대지 면적은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그 연면적이 뭐냐?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비 산정에서는 연면적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대답해 주세요. 20년 전에 준공된 5층짜리 건물이 대지 면적 500에 연면적 1450이다. 연면적 필요해? 안 필요해?
대지 면적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합니다. 직접 공사비는 제조단가 계산할 때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 간접 공사비는? 여기까지 얼마? 3억 3천. 이윤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여기까지 얼마? 4억은 제조단가야 아니야? 아니지. 4억 제조단가 아니지. 영어는 10년, 20년 전에 지을 때 비용이지. 맞아요? 예. 거기다가 곱하기 1.45. 원래는 100분의 145인데 바로 1.45 들어갔으면 좋겠어. 맞죠? 그러면 1.45 한 값은 제조단원가인가? 예, 그건 제조단원가가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 제곱미터당 제조단원가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누기 얼마? 1450.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판서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봐드리냐면요. 계산기 바로 들이밀어. 문제 옆에다가. 계산기 들이밀었어요? 계산기 처음으로 두드려야 될 숫자 4억. 계산기 4억 찍혀있나요? 곱하기 1.45. 1.45. 는도 누르지 마. 1.45 하고 나누기 바로 1450. 얼마? 답 몇 번? 4번. 한 방에 구하자는 거야. 한 방에. 한 방에? 뭔 방에? 한 방에. 교재 페이지 543쪽. 교재 페이지 543쪽 찾았습니까? 예, 543쪽.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3번 문제. 543쪽에 3번 문제 찾았습니까? 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정액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자, 우리 적산가액 구할 때는 취득원가에서 해요? 제조단원가에서 해요? 제조단원가 중요한 거거든. 제조단원가 얼마? 2억이죠. 근데 잔존가치가 몇 프로? 10%. 그럼 10%안 까지잖아. 그럼 얼마 까져? 계산기 바로 꺼내. 계산기 바로 꺼내. 계산기 바로 들이밀어. 들이밀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두 대 둘자 1억 8천. 2억에서 2천 깐 거야. 맞아요? 나누기 20년. 했어? 곱하기 5. 얼마 지켜? 4,500 지키지? 4,500이 강가 누기 얘기잖아. 거기다 빼기 2억 해봐. 거기다 빼기 2억. 빼기 2억 했어? 예. 그럼 마이너스 빼고 읽으면 그게 답이야. 빼기 2억 하면. 그럼 얼마? 1억 500. 답은 몇 번? 2번. 같은 식으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을 찾아라. 그런 말 있죠? 여러분들 9년도 준공되고 기준 시점이 14년이면 몇 년 지난 거지? 5년 지난 거지. 계산기에 제일 먼저 두드려야 될 숫자는 1억 8천입니다. 왜 1억 8천인지 알죠? 제도원가 얼만데? 2억인데 10%는 안 까지니까 1억 8천. 근데 이번에는 나누기 50년. 50년? 얼마 찍힌지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그냥 거기다 곱하기 5년 때려. 얼마? 1800. 답은 2번이에요. 왜 얘는 답이 2번이냐면요. 얘는 감가수정액만 물었거든. 얘는 감가수정액만 물었거든. 근데 최근의 문제는요. 좀 더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아, 더러워요. 문제 더러워요. 한 장 넘기십니다. 더러워요. 어우, 더티해요. 더티. 5번 갑니다. 5번. 자, 지금 5번 보고 계십니까? 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 구하라 그랬잖아요. 몇 년도 승인되고? 신축이 16년도, 기준 시점의 18년이다. 몇 년 지난 거야? 잠깐만. 승인 시점의 공사비가 얼마다? 3억이다. 3억이 제도단원가죠?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이게 아니라고 이게. 3억이 제도단원가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옛날에 승인됐을 때가 2016년도 시점이잖아. 그때 3억인데 전년 대비 몇 프로 상승했다? 5년. 그래서 이 문제는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칠번 보세요. 아니, 아직 하지 마. 아직 하지 마. 내가 계산기 한 방에 나중에 해드리려고 그래. 먼저 제조단원가부터 구하고 감가누계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3억 곱하기 1.05에 2승을 때려야 돼, 이게. 왜냐면, 매년 5%씩 올랐잖아. 근데 몇 년이 지났잖아. 2년이 지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1.05 곱하기 1.05 때려봐, 빨리 계산기. 때렸어? 얼마인지 나한테 얘기는 해주지 말고 거기다가 3억 바로 곱해. 3억 바로 곱했어? 그러면 3억 3,075만 원 나와야 돼. 3억 3,075만 원 이렇게 해야 돼. 75만 원. 3억 3,075만 원 지금 계산기 찍혀있나? 찍혀있나? 근데 여러분들 제일 밑에 가봐. 뭐가 없음? 잔존가치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걔를 바로 나누기 50년 때려. 50년 때렸어? 진짜 때렸어? 그럼 숫자가 몇 개 찍혀 있잖아. 그 나한테 읽지 말라고. 나한테 그걸 왜 읽어주는데 읽지 말고 거기다 곱하기 2를 때려. 매년 까지는 금액이 그 돈인데 곱하기 2. 그게 뭐? 감가. 누계. 맞아요? 우리 아까 했었지. 거기다가 아까 나왔던 이거 있잖아, 이거요. 3억 3,075만 원을 빼줘. 3억 3,075만 원을 빼줘. 그러면 3억 1,752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4번인데요. 요 문제요. 30초 만에 푸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계산기 꺼내.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내가 하는 대로. 계산기 꺼내. 계산기 들이밀어. 들이밀었어? 내가 하는 대로 해요. 자, 1.05 곱하기 1.05부터 합니다. 아, 아름다운 모습, 청량한 소리. 좋습니다. 수업 분위기 이래야 됩니다. 탁탁탁탁 누리고, 아, 계산기 두드리는 청량한 소리. 아, 좋아요. 1.0 곱하기 1.0 와 있어? 그 숫자를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거기다 곱하기 3억 때려. 이게 제조도론가야. 지금 계산기 찍혀 있는 숫자 있잖아. 여기 제조도론가라고. 아시겠어요? 나중에 시험지에다가는 이걸 써야 돼. 시험지에다가는. 나중에 이걸 빼줘야 되거든. 간간 누계 구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 바로 나누기 50. 나누기 50 때렸어? 지금 계산기에 찍힌 숫자가 매년 간가액이야? 아니요. 질문한 게 아니고 매년 간가액이라고. 지금 계산기에 찍힌 숫자가 매년 간가액이야. 예 하면 돼요. 예. 매년 간가액이야. 예. 근데 거기 곱하기 2 때려. 그게 감가 누계액이야. 아시겠어요? 거기다 빼기 아까 써놓은 숫자 있잖아요. 그죠? 제도란 거 빼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빼고 읽으면 돼. 마이너스 빼고. 그럼 얼마? 1억 3억 1752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던 대로 한번 다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05 곱하기 1.05 때린 다음에 3억 곱하고 나누기 50하고 곱하기 2 한 다음에 3억 3075만 원을 빼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뭔지 알겠죠? 근데 이 문제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잔존 가치가 10%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연습도 문제풀이 방가서는 할 거예요. 요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올 때는요. 여기다 곱하기 90 때릴 거예요. 곱하기 90 때릴 거라고. 그럼 계산기 한 방에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를 까면 나는 90% 남잖아. 여기다가 이제 잔존가치 20%면 곱하기 80 때릴 거야. 근데 지금부터 그걸 하면 안 돼. 왜냐면 서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못 뛰냐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뛰는 게 얼마나 쉬운데 왜 못 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걷지도 못하고 지금 겨우 서는데. 여러분들 얘가 해서 죄송해요. 근데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어쨌든 문제 푸는 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야 됩니다. 다시. 제일 위에 뭐 올립니까? 제조가로 원가. 밑에 뭐를 깝니까? 잔존가치.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감가 총액이야. 이거 나누기는 뭐 합니까? 내용 연수. 그럼 매년까지는 금액이 나오겠지. 곱하기 무슨 연수? 경과 연수. 그럼 감가 누계액이 나오겠지. 여러분 여기다가 바로 요걸 빼도 돼. 여기다가 바로 이거 숫자 누르고 이거 숫자 누르고 빼지 말고 여기서 바로 요걸 빼면 마이너스 얼마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 빼고 요게 답이야. 뭔지 알겠죠? 그렇게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계속 강구를 할게요.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테니까 그건 나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연구해서 문제풀이 변해 가서 이론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운동을 새로 하나 배우기 시작했는데 운동 배우면서 이 운동 가르치는 쌤이 왜 자꾸 이 동작을 하라고 하는지가 나중에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다음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자꾸 그분은 진도를 안 나가고 그 과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왜 그걸 강조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일단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 결혼 내보다 잘하는 사람 없잖아. 네. 결혼 내가 제일 잘하잖아. 네.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하라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는 대로 해. 자구책 마련하지 말고. 이번에는 시간 다 됐네. 그럼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 534쪽. 533쪽에 34쪽에 534 원가 방식하고 감칙 2조 정의 있습니까? 별 하나 때리시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 보라돌이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에서 가액 관한 거고, 적산법은 기초가액의 기대를 곱해서 산정된 기대 수익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를 구하는 거다. 이 표현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가로 1번에 원가법에서 동그라미 1번에 공식 나옵니까? 별 하나 때려두시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제조달 원가는 복적산 가격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익을 빼는 작업이고 이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체크하시고요. 2번에 기억. 원가법 쓰는 물건 4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요? 건건항선, 건건항선.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가로 3번. 제조달 원가 찾았습니까? 별 하나 때리시고 동그라미 기억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조달 원가는 언제? 기준 시점에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 맞습니까?
니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조단가는 실제로 저가건설했던 도급건설했던 이를 구별치 않고 무조건 도급건설에 준하에 처리한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의 제조단가는 표준적 건설비용에 통상의 부대비용을 더합니까? 이때 표준적 건설비용 안에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밑에 박스 내려가니까 그 말이 나와 있네요. 건물의 제조단가는 무조건 도급가격 기준하고 표준적 건설비에 통상의 부대비용이 있는데 그 밑에 A, B 보이십니까? 묶어놓으시고 어디다 체크? A에다 체크. 우리는 표준적 건설비용만 알면 됩니다. 표준적 건설비용에다가 크게 숫자 3을 써놓으실래요? 표준적 건설비용에다가 크게 숫자 3. 뭐 있어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윤.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예. 동남이 이번에 제조단원가의 종류하고 표 나옵니까? 이 표를 좀 기억할 건데요. 물리적 측면의 원가가 무슨 원가? 복제. 예. 효용 측면의 원가가 대치원가. 그리고 표 안으로 들어가서 동그라미 4번을 각각 읽겠습니다. 자, 복제원가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원가를 모두 다 해야 되겠네. 대치원가는 물리적, 경제적 원가만 해야 되겠네. 이미 기능은 동일하니까 기능적 원가는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에서 제조단원가를 대치원가로 했을 경우에는 기능적 원가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 없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대기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대기 없다.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셔서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536쪽에 동그라미 C번. 자, 제조단원가를 구할 때 단위 비교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근데 두 줄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무슨 면적이 중요하다? 연면적이라는 표현만 좀 기억을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D번에 변동률 적용법 있습니까? 요거는 자 통째로 한번 외워봅시다. 100 있고 135 넣으면 어떻게 할 거야? 100분의 135에서 1.45. 100 있고 150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100분의 150에서 1.5. 5%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1.05. 10%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1.1. 근데 5%인데 2년 지났어. 그러면 1.05의 2승. 10%인데 3년 지났어. 1.1의 3승. 제 생각에는 3년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문제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난이도 상자리들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두 개씩,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건 짧은 시간 안에. 저도 시간이 오버되는 건 풀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에 맞출 수만 있다면, 이게 뭔 말인지만 안다면 시험이 배신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알겠죠? 맞출 줄만 안다면. 책을 한 장 더 넘기셔서 538쪽에 가로 4번 감가수정 찾았습니까? 예. 감가수정 하시니까 감칙 2조 보이시죠? 별 하나 때리시고 감가수정의 정의입니다. 뭐를?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어디에서? 제조단화 원가에서 뭐에서? 공제하는 작업입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감가 요인 나옵니까? 이건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가지 감가. 자, 대답해 주세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로 변동의 원칙,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으로 균형의 원칙, 인근, 부근, 시장성 감퇴로 적합의 원칙.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동그라미 3번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별 하나 때려놓으시고 이거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감가수정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도 별 하나 때려놓으시고 요건 했어요. 감가수정 방법 5개 시작. 그중 내용연수법은 또다시 율액기, 순서는 좀 바뀌어있지만 율액기가 있다. 율액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어요? 한 장 넘기시면 540쪽에 이제 드디어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법 나옵니까? 요거 뭔지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